당사, 그리고 대강의 기본소득 모델의 유형 등을 검토하는 자리였다 그러면 오늘 강좌는 약간 어렵습니다. 뭐 그런데 이게 전문적인 이론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그 이론의 갈래들, 그리고 얼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각 이론의 쟁점 뭐고 난점은 뭔지, 그리고 왜 그런 이론들이 등장했는지, 결국 기본소득이 옳다, 즉 기본소득을 정당화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소득이 통상적으로 어떤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뭔지 등을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기본소득 이론들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학적인 이론일 거고요. 두 번째는 뭐 경제학적인, 사회학적인 또는 생태주의적인 이론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분류를 하느냐? 뭐 철학이 특별한 거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철학적 이론들은 기본소득이 옳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소득의 효과가 어떤지하고 관계없이 뭐 사회적으로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고 경제적으로도 좋고 생태적으로도 이 지속가능한 전환을 만들어주고 등등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효과, 이런 효과하고 무관하게 뭐 좋은 효과가 나오건 말건 간에 이건 인간의 권리다 라고 생각하는, 또 그렇게 논증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강좌의 뼈대는 그래서 첫 번째는 정당화 이론으로서 철학적 이론으로서 기본소득,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소득의 그 다음에 상식적인 논점들을 한번 따져보고요. 예를 들어 개미와 배짱이한테 기본소득을 줘야 되느냐, 또는 기본소득을 준다 그러면은 중립성이라든지 호혜성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도 좀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기본소득의 효과를 통한 정당화, 여러 가지 기본소득을 이렇게 도입하면 좋은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 기본소득 좋은 거 아니냐 라는 정당화 이론들에 대해서 큰 틀과 얼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자면 로마자 1번에 나오는 이론들은 기본소득은 옳다라는 주장입니다. 3번에 나오는 것은 기본소득은 좋다입니다. 옳다는 이유가 필요 없죠. 뭐에 좋아서 옳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옳다고 주장할 때는. 반면에 좋다라는 말은 비타민은 몸에 좋다, 또는 채소는 감기에 좋다 등 특정한 효과와 결합되어 있죠. 좋다라는 말은. 결국 기본소득을 좋다라고 정당화하려면 기본소득은 사회에 좋다, 기본소득은 생태적으로 좋다, 뭐 이런 이 사회과학적 이론들과 결합이 돼야 됩니다. 기본소득이 옳다라고 주장하려고 그러려면 사실은 철학적 이론의 틀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론의 갈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정당화 이론으로서 기본소득, 즉 철학적 이론들인데요. 우리가 흔히 기본소득을 생각하면 뭐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건 제도죠. 분명히 뭐 우리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때 단순한 철학적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 또는 아직 제도로 실현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리고 있는 제도에 대한 설계입니다. 그래서
대강 기본소득의 현실적 구상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 강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 액수, 뭐 충분히 지급해야 된다. 도대체 충분한 정도는 뭐냐? 이런 게 논란이 되겠고요. 또 재정 모델, 세금을 걸어서 할 거냐? 아니면은 공유경제형으로, 뭐 공기업이라든지, 뭐 알래스카처럼 공유의 석유 자산, 이득 등으로 뭐 할 거냐? 또는 뭐 은행업을 갖다가 국가 못하게 하고 사회신용론에 입각해서 할 거냐? 뭐 등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기대 효과는 어떤 게 있느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전망. 이런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정책 제안의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이런 정책안을 검토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본소득을 우선 이론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소득 이론의 갈래를 따지는 자리입니다. 왜 이론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정책 제안을 하면 되잖아요. 설계를 하고 좋은 제도인데. 근데 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그거 안 된다. 그거는 진짜 용납돼서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정당화 이론들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기본소득은 처음에 개념 설명할 때 제가 무조건적 소득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건이 없어요. 노동소득은 뭡니까? 노동을 해야 소득이 생기죠. if 노동된 소득입니다. 다른 모든 소득이 그래요. 물려받은 소득은 안 그렇습니까? 상속이 있죠. 그러니까 소득이 생긴 거죠. 증여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증여, 소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일하지 않고 화폐가 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본소득, 이자소득, 배당 다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화폐가 은행에 저축을 했다 또는 주식을 샀다 뭐 등의 특정한 행위라는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반면에 기본소득은 뭐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즐겨 얘기하듯이 존재소득이죠. 어떤 조건과 무관하게 그냥 존재한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얻는 소득입니다. 흔히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노동과 소득의 연계를 상대화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야 먹지도 말라. 유명한 주장 아닙니까? 한때 80년대 노동운동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그랬는데요. 뭐 그때 일하지 않는 자는 몸을 놀려서 일하지 않는 자본가를 뜻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인간의 오래된 심성, 노동과 소득의 필연적 연계에 대한 오래된 이 전통적인 관념에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소득은 무조건적 소득입니다. 결국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과 소득의 연계가 상대화됩니다. 최소한 약화됩니다. 모든 소득을 기본소득만으로 하자라는 주장을 하지 않는 한에서 노동과 소득의 연계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100% 모든 소득은 기본소득으로 하자. 버는 거 다 국가가 걷어가고 그것을 n분의 1로 나누자라는 완전한 결과 평등주의적인 관점을 갖는 게 아니라 그러면요. 그렇다면 노동과 소득의 연계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GDP의 뭐 30% 정도를 기본소득으로 나눠준다. n분의 1로. 그럼 일단 30%는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50%를 나눠준다. 50%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 겁니다. 아무튼 노동과 소득의 연계는 상대화됩니다. 그리고 약화됩니다. 그러면 이야기 말이 되냐? 당장 나오는 얘기가 있겠죠. 배짱이가 왜 밥을 먹어야 되냐?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만 밥을 먹어야지. 그래야 배짱이가 개미가 될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겠죠. 그리고 그런 주장은 국가가 모든 이 사회 구성원, 시민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다라는 데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사회를 위해서 노동하려고 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근데 동등하게 대하고 있는 게 아니죠. 모두에게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주면 그러면은 국가가 어떤 특정한 시민 또는 특정한
계급 계층에 대해서 친화적인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라는 자유주의적인 이 크레도, 자유주의적인 신조가 있는데요. 그것을 중립성이라고 그럽니다. 이 중립성을 훼손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죠? 국가의 중립성이 훼손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혜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호혜성이란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있다는 거죠. 하루 종일 이 해변가에서 서핑을 하고 즐겨요. 기본소득이 다달이 계좌 이체됩니다. 바로 존 롤스가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존 롤스라는 이 유명한 미국 상당히 진보적인 자유주의 철학자가 기본소득을 반대했던 이유인데요. 말리부 해변의 서퍼들한테 이 서핑할 기회를 주는 기본소득이 대체 무슨 말이며 그런 종류의 기회라는 게 대체 기회냐 라는 식의 이제 개탄을 하죠. 그리고 반대를 합니다. 명시적으로. 호혜성이 없다는 거죠.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있는 거지. 그가 공동체에 기여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 사람 받기만 하냐? 이 호혜성의 문제는 일부의 공화주의자들한테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 우리는 기본소득은 안 될 것 같다. 참여소득으로 하자. 지난번 강좌에서 2주 전이지만 좀 기억을 한번 불러내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참여소득이라는 게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예, 좋다. 모두에게 n분의 1씩 똑같이 나눠주는 기본소득을 도입하자. 단지 기본소득은 원래 개념상 반대급부가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급부를 좀 달자. 이 반대급부가 얼마큼 늘어날지는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반대급부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선거를 해야 된다. 그게 병역의 의무, 무슨 의무까지 마구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일이죠. 아무튼 이 반대급부란 것은 어느 정도에서 제한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아예 없는 게 낫죠. 아예 없이 왜 그냥 줘야만 되는가를 줘야만 되는 이유를 탐색해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일부의 기본소득의 아이디어 자체를 찬성하는 공화주의자들이 참여소득 이론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 호혜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종의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즉 시민의 권리와 시민의 의무 사이에서 모종의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뒤에 그 문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상식적으로 많은 반박에 우리가 직면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만들어낼 무슨 좋은 사회에 대한 효과로서의 좋은 사회에 대한 그림 이 이전에 기본소득이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무조건 옳다라는 논거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철학적인 형태의 기본소득 이론들은 그런 논거를 충분히 각기 다른 철학적인 기반 위에서 제공해 줍니다. 어떤 철학적인 논거들이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쭉 따져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 다루는 문제는 구체적인 설계 이전에 기본소득이란 발상 그 자체가 이미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라는 지점에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네, 오늘 다룰 문제는 가장 심층적인 차원에서 기본소득 이론의 주제는 기본소득은 과연 정당한가? 그래, 정당해. 정당하다면 왜? 정당하다면 왜 정당한가의 문제입니다. 네, 이 정당화 이론에도 당연히 여러 갈래가 있겠죠. 철학적 유파만큼 갈래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유력하게 제기된 입장들을 나눠보면요.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하는 입장들을 가지고 쭉 나눠보면 넓은 의미의 자유주의적 기초 위에서 전개된 정당화가 있습니다. 자유주의적인 기본소득 이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화주의적인 이론들이 있고 세 번째는 공유론적인 기본소득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면서 이 지구와 자연에 대한 인류의 공유, 원천적으로 인간이 다 공유하고 있던 것이었다라는 전제에 출발해서 정당화하는 방식이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런 유형의 정당화는 최초로 토마스 페인이
아그라리안 저스티스, 농업 정의라는 책에서 시도했었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일단 자유주의적인 정당화부터 설명을 해보죠. 자유주의가 뭐냐? 우리 자유주의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듣고 있지만 자유주의의 다른 정치 철학과 구별되는 종적 특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한국에서 범람하는 자유주의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매우 불명료한 특징들 때문이겠죠. 철학적 자유주의는 좋은 삶에 대한 중립성에서 등장합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고대와 중세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 그러면은 좋은 삶이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일륜적으로 좋은 삶, 모두에게 좋은 삶 이미 전제되어 있고, 그 좋은 삶에 대해서, 모두에게 좋은 삶에 대해서 그 개인의 참여가 강조됩니다. 인간은 폴리스적 동물이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말한 그 유명한 근본 명제는 딴 게 아니라 폴리스에 대해서 인간이 개체가 2차적이고 폴리스가 선차적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폴리스 안에서만 개체의 일륜적인 성취가 이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좋은 삶을 위해서 참여해라. 이게 근대 철학 이전에 전통적인 철학의 핵심화입니다. 좋은 삶, 모든 사회 모두를 위한 좋은 삶을 위해서 너는 참여해라. 네 직분에 맞게 참여해라 라는 거고요. 반면에 17세기 이후의 정치 철학은 개인주의적인 전환을 합니다. 방법론적인 개인주의, 인디비달리스트 턴을 하는데, 그 전환의 결과 이제 중요한 거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선택의 자유죠.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준이 되고요. 좋은 삶이란 먼저 선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좋은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리부의 서퍼가 생각할 때는 하루 종일 태양을 쬐고 서핑을 하고 힘들면은 해변가에 누워서 쉬고, 그리고 해가 지고 저녁놀이 좀 모래토에 물들기 시작하면은 적당히 집에 돌아가서 한 잔 걸치는 게 아마 좋은 삶일 겁니다. 반면에 어떤 은행원의 입장에서 좋은 삶이란 열심히 시계바늘처럼 돌아가면서 시계바늘 돌아가듯이 조금씩 자기가 관리하는 돈이 늘어나는 걸 겁니다. 어쨌건 모든 사람은 각자가 좋은 삶이라 생각하는 기준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의 특징은 그런 여러 좋은 삶들 중에서 이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누구도 함부로 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형태의 자유주의라 그러면 사실 근대 이후에 우리가 서 있는 운명의 공통적인 기반인 것이지, 특별히 한국에서 얘기하는 특히 주류 언론사들이 얘기하는 자유주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이란 뭐냐? 그런 좋은 삶을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그 개인들은 하나의 공동체, 정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평등한 자유를 갖습니다. 그럼 기본소득은 뭐냐? 이 개인의 평등한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래서 평등한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는 정당화를 합니다. 이런 방식의 자유주의적인 정당화 이론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판파레이스의 실질적 자유지상주의라는 이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가능한 이론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존 롤스는 본인은 명시적으로 기본소득을 반대했지만
존 롤스의 입장에 의거해서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이론들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본인은 본인의 입으로는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드워킨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론을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유력한 정당화 이론입니다. 두 번째 정당화 이론은 공화주의적인 이론들, 입장들인데요. 이거 역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공화국은 뭐냐? 공통성이죠. 모두의 공통성. 그리고 이 공화국은 어떤 사적인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공공성이라는 말로 이해하듯이 어떤 공적 영역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화국이 존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이 지점에서 근대 공화주의와 고대 공화주의자들이 이제 로마의 공화주의자들 구별이 되는데, 근대 공화주의자들은 개인의 물질적 독립성을 들어요. 시민이 물질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 국가가 공화국이 비로소 될 수 있다. 시민의 물질적인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히 신공화주의, 필립 페티트, 한국의 신공화주의라는 책이 나람 출판사에서 번역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제가 뒤에 인용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책의 저자를 비롯해서 소위 케임브리지 학파들이 만들어낸 뭐 스키너라든지 페티트 등의 공화주의는 가장 핵심적인 게 지배 없는 자유고요. 지배 없는 자유는 개인의 물질적 독립성을 통해서만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것은 공화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독립성이 없으면 지배인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자본주의는 지배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다른 제도가 있어야 돼. 근데 자기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복지제도라는 게 있는데, 현대사회에 이게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더라 이겁니다. 복지제도는 뭐냐? 너는 가난해, 너는 약해, 너는 별 볼 일 없어 라고 해서 시혜와 동정을 해주는 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그 시혜와 동정을 받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독립성을 가진 공화국의 시민이냐, 그렇게 해서 공화국의 시민이 생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공화주의자들은 전부 사회복지국가를 비판해요. 격렬하게 비판합니다. 그런 방식은 공화국이 안 된다. 그것은 마치 1969년에 퀸터 그라스가 쓴 소설에 보면은 관상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누가 관상어를 키우는가, 누가 따스하게 모이를 주는가, 누가 따스한 햇빛을 쬐어주는가. 관상어를 키우는 사람들한테 어항의 물고기처럼 길러지는 거에 불구하고 그것은 독립적인 시민이라 볼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냐? 기본소득을 주자 그냥. 어떤 선별적으로 나눠서 어떤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n분의 1로 기본소득을 준다 그러면은 그것은 시민 자격에서 곧바로 연결되는 소득 아니에요. 시민이면 소득인 거예요. 시민이란 자격이 있으면 소득인 거잖아요. 자격에 입각한 소득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어낸 겁니다. 소득은 조건에 입각한 거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적 소득을 주장한 게 아니라 자격에 입각한 소득이었어요. 근데 그 자격이 뭡니까? 보편적 자격이잖아요. 그 안에 어떤 다른 선별 심사의 기준이 없잖아요. 시민이면 다, 국민이면, 제가 시민이라고 얘기하면 시티즌을 얘기하고 한국어로서는 국민이라고 번역하는 게 낫겠네요. 국민이면 다 누구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 자격에 입각한 소득이라는 발상을 중심으로 해서 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이 발전합니다. 공화주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설명을 한번 시도해 볼까요? 이런 겁니다.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 그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될 이유 하나도 없다. 거꾸로 그와 나와 우리가 모두 이 공화국의 대등한 시민으로서 누구나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시민으로서 시민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식의 발상인 거죠. 보편적 자격이 기본소득을 낳는다라는 식의 논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공유론인데요. 개별적 인류는 지구와 자연자원에 대한 원천적 공유자이다. 그러니 근데 지금은 다 토지와 자연이 사유화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토지와 자연을 사유화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라. 그 세금을 걷어서 보편적인 시민 배당으로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마치 홍콩의 토지제도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토지 그 자체는 국가 소유고 실제 우리식으로 보면은 소유자죠. 소유자는 사용료를 내는데 우리식으로 보면 토지세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그런 방식의 발상인데요. 토마스 페인이 먼저 했습니다. 이 원천적 공유라는 것은 그 자체로 공유에 입각한 기본소득 이론으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또 자유주의 기본소득이나 공화주의 기본소득과 결합되기도 합니다. 네. 네, 이 세 가지 입장이 기본소득은 옳다라는 논쟁을 하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옳다예요. justification, 정당화를 하는 겁니다. 옳다는 뭡니까? 옳은 건 뭡니까? 권리다라는 논쟁을 하는 겁니다. 권리적 성격에 대한 논쟁을 하는 이론들이다. 기본소득 도입이 낳는 유익한 결과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이론을 펼치면서 유익한 결과에 대해서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다. 효과에 대한 논변은 정당화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입 효과를 따지기 이전에 이미 정당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론들입니다. 굳이 나오자면 뭐 목적론적이나 결과론적 논변이 아니라 의무론적 논변이다라고 썼는데요. 뭐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메타 윤리학이 나누는 그 이론 유형이라는 기준들이고요. 근데 이런 이론만 있는 게 아니다. 좁은 의미의 정당화 이론 틀 밖에서 기본소득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한 이론들이 있겠죠. 그런 이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이론이나 사회이론 또는 생태주의 이론 등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네, 기본소득의 실질과 실질적 자유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가장 유명한 이론이고요. 필립 팜파레이스의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라는 책은 지금 번역 중에 있습니다.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곧 아마 나올 거라 그러고요. 이 책에 대한 가장 간략한 소개는 오늘 제가 그거를 제가 못 찾았어요. 논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매우 쉬운 광명환 선생이 쓴 서울시립대 교수가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분배 정의와 지속 가능한 최대 기본소득. 게으른 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정의로운가? 라는 거고요. 요 시간이 끝나면은 다음 내일쯤에 이메일로 다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쭉 설명을 드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출발 명제는 좋은 삶에 대한 중립성 그리고 평등한 자유다라는 거죠. 그냥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평등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팜파레이스는 이 평등한 자유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시도합니다. 평등한 자유는 뭐냐? 기회균등을 뜻한다고 봅니다.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균등을 뜻해야 된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완화된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은 롤즈가 결과 평등주의적이라 그러면 판프레이스가 상당히 지나치게 기회 평등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의 책 전체가 사실은 롤즈에 대한 이제 논박에서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니 롤즈를 여러분들이 약간 개략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제가 이 자리에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쉽게 그 얼개를 설명을 드리자면 그의 가장 유명한 책 Theory of Justice, 정의론, 한국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의론이라는 책의 1장, 2장, 3장 앞에 한 20페이지 정도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 두꺼운 책 전체가 아니라 앞에 1장, 2장, 3장 20페이지 정도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는 인디비듀얼스, 그러니까 개인들에게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정의합니다. 그 개인은 이기적인 개인입니다. 계산 능력이 있고 이기적인 개인입니다. 그런 개인과는 홉스적입니다. 즉 윤리적인 개인, 로크적인 어떤 개인이 아니라 홉스적인 개인.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자기네 이기적인 타산할 수 있는 개인에 출발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장치를 마련합니다. 무지의 베일이라는 건데요. 뭐냐? 이제 개인들이 모여서 어떤 제도가 가장 정의로운 제도인가를 합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제도를 선택할 때 자기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지를 못해요.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이론적인 가설을 도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나한테 가장 유리한 결정을 해야 돼. 근데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앞으로 뭐를 잘하게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나에 대해서도 모르고 제로 베이스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가장 정의로운 제도를 선택한다라는 가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책이. 그럴 때 아마 두 가지 원칙에서 선택할 거라고 롤즈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 당연히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죠. 이건 뭐 자유주의의 기본이고요. 두 번째 원칙이 바로 차등의 원칙인데요. 이 유명한 원칙입니다. 불평등이 정당화가 되려면은 그 불평등의 정당화는 그 불평등한 제도 때문에 수혜를 가장 적게 받는, 즉 최소 수혜자의 처지가 그로 말미암아 최대로 개선될 때만 정당화된다. 그러니까 모든 자원을 평등하게 분배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불평등한 분배가 효율성에 있어서 가장 최소주의 수혜자의 처지를 가장 많이 끌어올릴 때 정당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극대화한다. 제일 많이 높여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매우 직관적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명이 있어요. 세 명이 각자 뭐 딴 일을 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다 일식이야. 근데 셋이 모여서 어떤 협동적인 체제를 만들어. 그럼 할 수 있는 게 10이야. 근데 그 10을 나누는 데 의해서 불평등한 일이 발생해. 10을 나누는데 불평등한 일이 발생하는데 뭐 4, 3, 3으로 나눌 수도 있고 5, 2, 1로 5, 3, 2로 나눌 수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나누는 분배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무튼 이 최소 수혜자의 파이가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커지면서도 동시에 이게 10이 아니라 20이 되고 30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매우 간단한 겁니다.
판파레에서는 이 이론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제가 조현진 선생이 번역한 판파레이스의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연설문을 하나 여기다가 참고자 읽어보시라고, 판파레이스 연설문입니다. 첨부를 했는데요. 발췌본입니다. 판파레이스는 이 롤스의 정의론이 첫째, 결과 평등주의적이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모두 다 뭔가 노동을 하고 참여를 하는 그런 사회를 생각하고 있다. 완전고용사회. 근데 요즘 그러냐 어디에.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부부관계, 인생의 단절 이런 게 늘 일어나는 이 세계에서 이 원칙은 좀 수정돼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원칙은. 그래서 기회균등으로 수정을 하고, 두 번째는 대신에 기회균등을 가능한 한 많이 축차적으로, 가장 기회균등이 적은 사람의 이 기회균등을 개선하고, 그 다음 적은 사람, 이렇게 축차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회균등의 평균적인 최대치를 올리는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즉 축차적인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 그가 주장하는 이제 방식인데요. 이 축차적인 최소 극대화 원칙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기본소득을, 롤스는 반대했지만 기본소득에 도달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중요한 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따로 타자를 쳐놓지는 않았는데요. 이 사람은 외적 자산뿐만 아니라 내적 재부, 내적 자산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내적 자산이란 뭐냐? 외모, 재능, 사회관계. 사회관계 중요하죠. 뭐 부모, 뭐 이런 겁니다. 뭐 또는 뭐 멘토한테 적절한 시기에 무슨 감명을 받아서 인생에 뭐 깨달음을 얻었다. 아주 우연적인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사실은 불평등한 구조가 생긴다라고 보는 거고요. 단순히 외적 자산, 즉 우리가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 뭐 동산이 얼마고 부동산이 얼마고 뭐 등등뿐만 아니라 그의 재능에 입각한 내적 자산도 불평등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지대론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그의 강연에서 제가 인용한 건데요. 한번 읽어보면 좀 이 사람의 이 롤스와 다른 방식의 이론 구성을 했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업 경력과 부부관계 단절, 파트타임직에 있는 사람들이 분쟁과 진로 변경의 위험에 시달리는 세계에서 일생 동안 차지하고 있다고 여겨지만 사회적 지위란 발상에 의미를 부여하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완전고용 사회가 깨졌다는 거고요. 뭐 그런 사회에서는 즉 이 내적 자산 문제도 굉장히 자기한테는 중요하게 되는데, 단 6째 줄 보시면은 허버트 사이몬이 했던 방식을 자기는 소개하려고 한다. 허버트 사이먼은 미국 시민이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을 자신들이 생산한 소득이라 생각한다는 점에 주목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매우 강력한 부존자산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즉 캘카타의 평균 시민이 동일 노동으로 얻는 소득하고 미국 시민이 동일 노동을 얻는 소득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 차이를 우리가 주지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사람의 노동의 결과가 아니다는 거예요. 부존자산은 이미 다 개입해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통해 얻는 이점들은 상당 부분 부존자산에 속하게 되죠. 여기 뭐 몽땅 다 들어갑니다. 우리의 재능, 부모와의 관계, 좋은 학교에 들어갈 기회, 중요한 인물과 협력할 기회, 중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조언을 주고 격려를 북돋아줄 멘토, 뭐 등등 이런 어떤 것들이 다 부존자산에 속합니다. 정의란 뭐냐?
가장 취약한 부존자산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넉넉한 부존자산을 보장해 주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최고 수준에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소득, 보편적인 기본소득과 직결된 명제가 된다.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라고 뭐 복잡한 이론 설명이 아니라 자기가 왜 이런 직관을 갖게 됐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가 이제 고용지대론을 펼치게 되는 건데요. 단순히 이 자본 소유자뿐만 아니라 선망 직업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선망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일종의 고용지대를 수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발해서. 지대란 아시다시피 토지를 임대해주고 지대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죠. 랜드 렌트가 가장 전형적인 건데, 즉 지대란 여기서 노동에 입각하지 않은 소득이라는 뜻입니다. 고용지대는 자기 노동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일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이 부수적인 소득인 거죠. 그리고 에이 그 말이 돼. 어쨌든 간에 내가 다 일한 거잖아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드는 근거는, 따지고 보면은 거의 모든 게 너의 노력이라기보다 뭐 사회가 준 거, 그리고 뭐 우리가 계승한 과거의 이 아주 오랫동안 축적된 인류 공통의 어떤 지식, 과거의 과학기술의 성과들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무슨 소리라고 해서 내가 밤을 새면서 내가 해가지고 이 발명을 한 거고 특허를 지금 출원해가지고 지금 얻고 있는데 뭔 소리야. 넌 조금만 한 거고 그 전에 2500년 동안 인류의 과학기술 성과가 다 그건데 그럼 이게 어째 네 거야 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달라진 거죠. 우리가 아까 공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토마스 페인이 주장한 거는 대지와 천연 자원이 인류 공통의 것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고용지대론까지 가면 사실은 거의 모든 게 인류 공통의 것이 됩니다. 개인의 노동이라는 건 뭐 조금인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온 이제 결론은 뭐냐?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반발에서는 경제 불황이라고 자꾸 부르는데 그래서 기본소득을 줄 수 없는 게 아니다. 자본으로부터 수취할 게 없으면 잘 벌어들이는 고액 연봉자한테 뜯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게 유럽에서 좀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유럽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굉장히 높죠. 유럽이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고액 연봉자들 많이 받습니다. 반면에 실업률이라든지 등등은 되게 높습니다. 또 한국보다 훨씬 높죠. 그렇습니다. 독일만 봐도 소위 파트타이머가 한 700만 명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 나라나 그 나라나 비슷하게 있는데 고액 연봉자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기 때문이죠. 한국이 60%, 유럽 평균은 한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비교하면 더하죠. 미국은 상위 10%가 피케티 통계에 따르면 50%를 가져갑니다. 그 50% 중에서 다시 50%를 상위 1%가 가져갑니다. 그 중에 다시 50%를 0.01%가 다시 가져가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부의 집중 일어나는 나라죠. 거기에 비하면 탐파레스가 보는 유럽은 이게 말이야. 아니 누구는 대학 나와서 아무 직장도 못 갖고 지금 평생을 그 포스트 히피로 살고 있는데, 아니 누구는 저 은행 가가지고 뭐 저렇게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저 사람들한테 세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 사람들한테 고용지대를 수취해서 기본소득을 지속가능하게 주는 게 옳다. 줄 수 있으면 더 많이 주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약간의 문제는 이 사람이 자본에 대해서 과세하는 데는 좀 인색하다는 거예요. 왜? 그럼 성장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태적 기본소득과는 약간 다른
소위 지속 가능한 성장에 입각한 지속 가능한 최대 평균치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처음에는 자신의 모델이 코민주의로 가는 어떤 사회주의를 거치지 않고 코민주의로 가는 우회로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라 하면 현실 사회주의, 소련이나 동구나 등에 있었던 그런 게 아닌 코민주의로 가는 이 코민주의로 직접 가는 거라고 봤는데, 나중에는 뭐 그건 아닌 것 같다. 자기 모델을 수정하죠. 수정을 하고 최적 자본주의라고 말합니다. 가장 그 옵티멀한 최적의 자본주의 모델을 해야 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최대 평균치의 기본소득을 주고 최대 평균치의 기회균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이 코드 전체는 기회균등입니다. 반면에 롤스의 경우는 결과의 균등이고요. 롤스 역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를 이제 호되게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복지국가 비판자의 하나지 복지국가를 옹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롤스의 대안은 뭐냐? 자산 소유자 민주주의. 자산 소유자 민주주의. 뭐 기본소득식으로 기회균등을 올릴 게 아니라 일종의 루소적인 해결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재분배를 해라, 계속. 뭐 기본소득을 나눠줄 일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민주주의 기초는 자산 소유자라고 보고요. 근대 민주주의 기초는. 그런데 자산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요. 자산 소유자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이 결과적 평등을 더 중시하는 방식의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롤스가 노동을 굉장히 중시하고 또 노동하는 사람들의 노동소득에 있어서 결과의 평등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범주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는 노동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이 문제를 착록하고 있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 롤스에 있어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그 오리지널 시츄에이션이라 그러는데, 최초의 상황에 이기적 개인들은 다 자신이 가장 많이 이득이 되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지, 거기서 자신의 이득과 아무 관계없이 소위 나는 이게 좋아라고 말리부에서 서핑을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사회 참여, 소위 롤스가 생각하는 노동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아닌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노동 거부자라든지 노동 불능자의 문제가 결국은 장애인도 포함될 텐데요. 이게 빠져 있습니다. 반면에 바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인구의 4분의 1이 되어버리는 어떤 사태, 어쩔 수 없이 실업자가 사실상 과거식의 실업은 아니라도 프레카리아트한 형태로 새로운 종류의 어떤 실업자 등이 나와 있는 상태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파레이스에 대해서는 아까 소개한 광량 교수의 좀 평이한 글이 하나 있으니까요. 그거를 메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기본소득 네트워크 자료실을 뒤졌는데 이걸 발견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일도 가시면은 쉬운 글이니까요.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을 겁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뭐 말씀해 주시든지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시작한 지 55분이 됐는데 어떡할까요? 쉬는 시간을 여기 주라고 되어 있는데 시작을 하면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공화주의 기본소득론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3, 40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5분간 쉬는 건가요?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